가족과 함께 재배하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꼈다. 가족들도 너무 바쁘기만 했던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를 이제야 되찾은 심정이었다. 육은 전쟁이라는 환란과 고통, 긴장 속에서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의 고요함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인생은 두 갈래의 길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비를 마주한다. 그러다 그 모든 삶의 고통이 어떤 의미였는지 의미할 여유도 갖지 못한 채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이른다. 평생 의사이자 상담가로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온 융도 정작 자신의 인생을 돌볼 여유는 없었고 극한의 위기를 마주하고 나서야 그의 반대급부에 있는 선물을 얻게 되었다. 융은 노년에 이르러 그의 자서전, 기억, 꿈, 사상을 집필한다. 그 책의 마지막 글에서 그는 인생에 대해서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며 인생은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하다라고 썼다. 그는 마치 선문답 같은 아리송한 말을 남기며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내 고집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어리석은 많은 일을 후회한다. 하지만 내가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았다면 나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실망하면서도 실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융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의 연구와 삶의 의미를 종합하며 깨달은 바라 할 수가 있다. 주변의 여러 조언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며 해냈던 일에 어리석음과 후회를 느끼지만 동시에 그 덕분에 자신의 학문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경험하는 실수와 실패는 우리에게 후회와 반성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기도 한다. 인생은 한 방향으로 직선을 향해 쭉 달려가지 않으며 언제나 상반된 두 측면을 품고 있다. 인생의 양면성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 조상들이 의심 없이 품었던 생각과도 닮아 있다. 인생을 새옹지마로 바라보는 시선과도 비슷하다. 영원한 실패도 영원한 행운도 없다. 기람과 흉함이 끊임없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양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화는 복이 기대는 바이고 복은 화가 숨어있는 바이다. 그 끝이 어디인지 누가 알겠는가. 바른 것도 기이한 것으로 바뀌고 선한 것도 기이한 것으로 바뀐다. 화가 복으로 변하고 복이 화로 변하는 순환의 원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삶에서 아주 쉽게 발견됩니다. 서로 반대되는 요소는 마치 짝처럼 균형을 이루고 서로 없어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며 움직입니다. 인생에서 대극이 큰 사람일수록 불안과 두려움, 성취, 기쁨, 감사 등의 감정을 섬세하게 느낄 기회를 얻습니다. 어린 시절의 불행은 대극을 이루기 위한 준비이자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하는 사람은 대개 어린 시절의 불행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극은 서로 상반된 요소들의 차이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거리가 멀수록 강한 에너지를 끌어모읍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라는 상반된 힘이 번개라는 자연의 극적인 힘으로 나타나듯 삶에서 찾아오는 행운이나 불운은 인생의 대극을 만드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행운과 불운이 만든 눈앞의 상황에 매몰되기보다는 그것을 대극으로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이 다가올 모든 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흔을 넘긴 사람들에게는 외부와 내면의 다양한 동요와 혼란이 일어납니다. 물론 평온하고 안정된 바다로 순항하듯 보이는 중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년은 20, 30대에 살아온 방식 그대로 40대를 맞이하기에 자기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모순에 직면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을 뿐 젊은 세대와의 경쟁에서 밀리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다며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나는 중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0 이후로는 변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존 그 자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중년의 위기가 경제적, 사회적인 위치의 변화와 맞물려 일어난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족과 학교, 직장 등 외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내면 세계는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돌이켜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 안에서 일어날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작업입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거치면서 중년에는 나만의 방식과 사고, 그리고 틀이 분명해집니다. 식당이나 회의실에 처음 들어갈 때는 그냥 아무 데나 앉지만 다음에 올 때는 이전에 앉았던 자리로 가듯 중년이 되면 수없이 많은 관성적 행동이 일정한 생활 패턴과 삶의 방식으로 집약되어 하나의 세계관으로 굳어집니다. 중년의 위기는 이러한 습관과 연결된 좀 더 구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거나 회피할 수는 있지만 일시적인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흔 이후 왠지 일이 잘 안 풀리고 단순해 보이던 문제도 복잡하게 꼬이면서 인생이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주변 환경이나 일하는 능력의 문제만이 아닌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하는 대응력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20, 30대에는 장점으로 보였던 순종적이고 성실한 태도가 중년에는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삶과 관계 안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30대 중반까지 적용되었던 삶의 방식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파우스트에서 이러한 대극을 융합시키려는 융의 생각은 노자의 도덕경의 사상을 연상케 합니다. 유아무는
서로 그 대립자로부터 생겨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채우고 길고 짧음은 서로를 분명히 하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의논하며 음과 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르기 마련이다. 노자는 세상만사에서 나타나는 대극이 단순히 대립만이 아닌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되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파우스트는 단순히 선과 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우스트는 쾌락을 위해 영혼을 팔았지만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삶의 의미와 더욱더 멀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고 결국은 구원에 도달합니다. 융은 파우스트를 접하고 괴테가 선과 악이라는 대극을 극복하고 정신의 연금술에 도달했다고 이해했습니다. 융은 파우스트처럼 자기 안에 대극적인 두 개의 인격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에 속하는 유치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징적인 원형인 필레몬이었습니다. 필레몬은 융에게 현자이며 지혜로운 노인과 같은 인격을 의미했습니다. 융이 고등학생이었던 15살 무렵 친구들이 융에게 애어른 같다며 붙여준 별명이 바로 아브라함 총대주교였습니다. 융의 친구들은 융 안에 지혜로운 노인의 인격이 있음을 강파한 것이죠. 융에게 노인 인생 과제는 유치함으로 표현되는 미성숙한 자신과 필레몬으로 표현되는 지혜로운 대극적 인격을 어떻게 하나로 조화시킬지였습니다. 이는 파우스트가 극단적 대립을 극복해야 했던 과제와 비슷합니다. 융은 선과 악의 대립적인 갈등 속에서 고뇌하던 파우스트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융은 파우스트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깊은 고통을 겪지만 결국 악마의 손길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모습에서 대극을 극복하고 합의를 이루었다고 보았습니다. 파우스트의 극적인 성공은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극으로 인한 고통, 대극을 융합해야 되는 그 과제는 파우스트나 융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중년에는 특히 이러한 대극의 융합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융은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래 이중인격자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안정감과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지나치게 지루하고 소진된 모습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의 모습만을 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의 내면이 의식과 무의식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극적인 요소가 자아와 그림자입니다. 의식하는 나를 대표하는 자아와 함께 그 대립선상에 무의식에 있는 나를 대표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없앨 수 없고 자아와 그림자가
밀물과 썰물처럼 균형을 이루어야만 삶이 건강하고 만족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적인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고 둘은 서로 대립하면서 그와 동시에 작동합니다. 자아가 커질수록 그림자도 같이 커진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의미심장한 통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아를 잘 발달시키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모습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둡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은 제거되거나 극복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융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어떤 한 가지 특성만으로 지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밝은 면이 커진다고 해서 어두운 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드러나지 않고 축축하고 어두운 깊은 곳에 숨게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빛이 밝아질수록 그림자도 그만큼 짙어져서 언젠가 기회를 잡으면 폭발하듯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도 그 안에 숨은 그림자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음과 나쁨을 넘어 균형적인 삶을 살라. 자아와 그림자의 대극은 어느 하나를 줄일 수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의 만물은 수많은 대극 속에서 어느 한 요소가 우세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자아와 그림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끊임없이 찾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앞서 말했듯 좋음과 나쁨이라는 대극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뒤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태도에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딱지를 붙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완전히 없애거나 반대로 무조건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아와 그림자가 서로 대결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과 삶의 방식에도 이러한 양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림자를 지니고 삽니다. 그림자는 의식 가까이 있지만 자아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의식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열등한 성격을 드러내는데 그렇다고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자아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의식 속으로 억압한 성격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자아와 유사하면서도 자아와는 반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부족하고 감추고 싶은 성격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와 그림자는 늘 서로 대립하는 두 극처럼 존재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아와 그림자의 균형을 이루려면 먼저 자신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나 자신이 싫어하거나 잘 알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해왔던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중년에 들어서 이런 무의식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그림자에서 끌어올린 근원적인 에너지와
의식적 차원의 인격이 하나로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자아와 그림자가 서로를 마주보며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중년의 삶은 비로소 풍요로운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소유하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자기 안에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부분은 역설적으로 내면의 황금을 발견케 하는 연금술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값싼 납과 이러한 값싼 금속들을 캐내서 황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처럼 정신의 연금술은 무의식 속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서 삶의 변화를 도모합니다. 연금술에서 황금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단계는 흑화입니다. 이는 물질을 분해하고 정화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과정은 그림자를 다루는 자욱과 같습니다. 그림자는 정신의 연금술, 즉 심리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입니다. 마음의 중심인 자기 안에는 가장 어두운 면인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이 그림자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데 강한 저항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해내기 위해서는 긴 호흡의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음과 양이 서로 안에 내재되는 것처럼 카를 융은 남성에게 있는 여성인격을 아니마, 여성 안에 있는 남성인격을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반대로 인해 존재 의미를 가집니다. 어두움이 없는 빛은 아무런 가치가 없듯 여성성이 없는 남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자기 안의 여성성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카를 융은 남성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 뒤에는 아니마가 일으키는 불안과 공포가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내면 세계를 돌아보지 않는 남성은 아니마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이고 불편하며 두려운 환상에 사로잡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중년의 남성 중에는 부정적인 아니마에 사로잡혀 충동적인 성적 환상에 빠지고 그 결과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아니마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면 아니마는 그를 중년에 어울리는 온전한 인격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집단 무의식의 대표적인 원형이면서 동시에 개인 무의식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자기가 속한 의식세계와 내면의 무의식세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간 정신의 기본적인 대극인 의식과 무의식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반대성의 무의식적인 인격인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중년의 삶을 더 성숙하고 행복한 길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입니다. 융은 기분이 언짢고 초조해지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릴 때마다 자신 안에 있는 아니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아니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 나에게도 알려주겠소? 그는 이렇게 아니마와 대화를 시도하면 무의식 안에서 무언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마, 아니무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내면의 친구로 삼아 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서로 친구가 된다면 이해와 창조성, 합리성, 이성적 사고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중년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지나친 성공으로 자아가 팽창하면 전지전능의 존재로 자신을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힘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했더라도 인간이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위기는 찾아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이러한 착각은 신의 분노를 살 수 있다고 두려워하며 자아팽창을 경계했습니다. 자신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기면 자아팽창의 증상이 지나친 교만, 지나친 겸손, 지나친 권력투쟁과 이기적인 행동, 지나친 사랑과 이타적 행위로 나타납니다. 자아팽창을 겪은 사람은 부풀어 오른 자아가 터질 일만 남게 되죠. 마치 하늘로 높이 올라간 풍선이 언젠가는 터져야 하는 것처럼 자아팽창의 결과는 쓰라린 고통과 패배, 혼란을 야기합니다. 인간의 자아팽창이야말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에게는 확실한 신의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였습니다. 중년의 사업이나 전문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많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아팽창입니다. 중년은 사회 초년생과는 달리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명숙한 두뇌와 성실함, 그리고 운이 더해져 성공을 거머쥐게 되면 이야기는 단순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공 뒤에 찾아오는 자아팽창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나친 자신감, 무엇이든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전능감은 주변 사람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적을 만들어내고 조심성을 떨어뜨려 실수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언제나 그랬듯 실패와 좌절입니다. 자신을 용서할 때 열등감을 넘어섭니다. 열등감은 그 반대편에 있는 권력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고, 더 똑똑해지고 싶고, 힘을 갖고 싶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다 권력에 속합니다. 그 결과 진보와 성장, 변화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열등감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보다 더 높이 성공하고 더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 사회 안에서 누구도 열등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열등감을 안 느끼게 조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열등감을 다룰지가 중요합니다. 열등감을 다루는 첫걸음은 내 안의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등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애써서 부인하면 오히려 열등감이 콤플렉스가 되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감정과 행동이 내 의지가 아니라 열등감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 내가 열등감에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열등감을 다루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1932년 유언 편지에서 열등감이 밀려올 때 자기 자신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열등감의 근본 원인 문제는 얼마나 자기 자신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한계를 받아들이는 일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중년은 개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환경과의 갈등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이때 맞닥뜨린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년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달아날 것인가, 직면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제압하거나 억눌러서 대극의 긴장을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맞춰줄 것인가. 그 어느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힘의 조정과 유연성에서 나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생겨나는 갈등은 한쪽을 일방적으로 억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힘을 불러일으켜 갈등을 더 깊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감정이입이야말로 관계의 대극을 융합시키는 진정한 연금술입니다. 타인에게서 나의 그림자를 발견했을 때 나는 얼마 전 회의에서 도저히 참기 힘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강렬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한 동료였습니다. 그는 회의 내내 발언을 독점했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려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제지하고는 자기 말만 이어갔습니다. 무례하고 예의가 없으며 거친 태도에 나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여 고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결국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나와버렸습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한 이유는 그 동료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억눌린 부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례함과 거침, 예의 없음. 그것들은 사실 내 안에도 존재하는 성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느껴서 오랫동안 숨기고 억압해왔던 것들이었죠. 내가 그를 향해 가졌던 강한 적대감은 결국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그림자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것이 투사 형태로 드러난 것이죠. 나의 강렬한 적대감이
투사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자 강렬하게 올라왔던 감정이 누그러졌습니다. 투사하고 있음을 자각하라. 투사는 무의식이 외부로 표출하거나 드러내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무의식을 내보내다 보니 긴장 갈등처럼 불편함이 생깁니다. 투사가 발생하면 강렬한 감정이 뒤따르고 이때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관계의 차원으로 이어지면서 복잡해집니다. 투사야말로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투사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무의식의 내용물은 그림자와 콤플렉스 같은 열등한 인격의 측면입니다. 그림자와 콤플렉스는 항상 무의식이며 물을 가족과 함께 재배하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꼈다. 가족들도 너무 바쁘기만 했던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를 이제야 되찾은 심정이었다. 융은 전쟁이라는 환란과 고통, 긴장 속에서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의 고요함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인생은 두 갈래의 길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비를 마주한다. 그러다 그 모든 삶의 고통이 어떤 의미였는지 의미할 여유도 갖지 못한 채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이른다. 평생 의사이자 상담가로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온 융도 정작 자신의 인생을 돌볼 여유는 없었고 극한의 위기를 마주하고 나서야 그의 반대급부에 있는 선물을 얻게 되었다. 융은 노년에 이르러 그의 자서전, 기억, 꿈, 사상을 집필한다. 그 책의 마지막 글에서 그는 인생에 대해서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며 인생은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하다라고 썼다. 그는 마치 선문답 같은 아리송한 말을 남기며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내 고집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어리석은 많은 일을 후회한다. 하지만 내가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았다면 나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실망하면서도 실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융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의 연구와 삶의 의미를 종합하며 깨달은 바라 할 수가 있다. 주변의 여러 조언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며 해냈던 일에 어리석음과 후회를 느끼지만 동시에 그 덕분에 자신의 학문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경험하는 실수와 실패는 우리에게 후회와 반성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기도 한다. 인생은 한 방향으로 직선을 향해 쭉 달려가지 않으며 언제나 상반된 두 측면을 품고 있다. 인생의 양면성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 조상들이 의심 없이 품었던 생각과도 닮아 있다. 인생을 새옹지마로 바라보는 시선과도 비슷하다. 영원한 실패도 영원한 행운도 없다. 기람과 흉함이 끊임없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양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화는 복이 기대는 바이고 복은 화가 숨어있는 바이다. 그 끝이 어디인지 누가 알겠는가. 바른 것도 기이한 것으로 바뀌고 선한 것도 기이한 것으로 바뀐다. 화가 복으로 변하고 복이 화로 변하는 순환의 원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삶에서 아주 쉽게 발견됩니다. 서로 반대되는 요소는 마치 짝처럼 균형을 이루고 서로 없어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며 움직입니다. 인생에서 대극이 큰 사람일수록 불안과 두려움, 성취, 기쁨, 감사 등의 감정을 섬세하게 느낄 기회를 얻습니다. 어린 시절의 불행은 대극을 이루기 위한 준비이자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하는 사람은 대개 어린 시절의 불행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극은 서로 상반된 요소들의 차이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거리가 멀수록 강한 에너지를 끌어모읍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라는 상반된 힘이 번개라는 자연의 극적인 힘으로 나타나듯 삶에서 찾아오는 행운이나 불운은 인생의 대극을 만드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행운과 불운이 만든 눈앞의 상황에 매몰되기보다는 그것을 대극으로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이 다가올 모든 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흔을 넘긴 사람들에게는 외부와 내면의 다양한 동요와 혼란이 일어납니다. 물론 평온하고 안정된 바다로 순항하듯 보이는 중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년은 20, 30대에 살아온 방식 그대로 40대를 맞이하기에 자기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모순에 직면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을 뿐 젊은 세대와의 경쟁에서 밀리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다며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나는 중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0 이후로는 변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존 그 자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중년의 위기가 경제적, 사회적인 위치의 변화와 맞물려 일어난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족과 학교, 직장 등 외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내면 세계는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돌이켜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 안에서 일어날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작업입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거치면서 중년에는 나만의 방식과 사고, 그리고 틀이 분명해집니다. 식당이나 회의실에 처음 들어갈 때는 그냥 아무 데나 앉지만 다음에 올 때는 이전에 앉았던 자리로 가듯, 중년이 되면 수없이 많은 관성적 행동이 일정한 생활 패턴과 삶의 방식으로 집약되어 하나의 세계관으로 굳어집니다. 중년의 위기는 이러한 습관과 연결된 좀 더 구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거나 회피할 수는 있지만 일시적인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흔 이후 왠지 일이 잘 안 풀리고
단순해 보이던 문제도 복잡하게 꼬이면서 인생이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주변 환경이나 일하는 능력의 문제만이 아닌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하는 대응력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20, 30대에는 장점으로 보였던 순종적이고 성실한 태도가 중년에는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삶과 관계 안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30대 중반까지 적용되었던 삶의 방식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파우스트에서 이러한 대극을 융합시키려는 융의 생각은 노자의 도덕경의 사상을 연상케 합니다. 유와 무는 서로 그 대립자로부터 생겨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채우고 길고 짧음은 서로를 분명히 하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의논하며 음과 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르기 마련이다. 노자는 세상만사에서 나타나는 대극이 단순히 대립만이 아닌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되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파우스트는 단순히 선과 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우스트는 쾌락을 위해 영혼을 팔았지만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삶의 의미와 더욱더 멀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고 결국은 구원에 도달합니다. 융은 파우스트를 접하고 괴테가 선과 악이라는 대극을 극복하고 정신의 연금술에 도달했다고 이해했습니다. 융은 파우스트처럼 자기 안에 대극적인 두 개의 인격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에 속하는 유치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징적인 원형인 필레몬이었습니다. 필레몬은 융에게 현자이며 지혜로운 노인과 같은 인격을 의미했습니다. 융이 고등학생이었던 15살 무렵 친구들이 융에게 애어른 같다며 붙여준 별명이 바로 아브라함 총대주교였습니다. 융의 친구들은 융 안에 지혜로운 노인의 인격이 있음을 강파한 것이죠. 융에게 놓인 인생 과제는 유치함으로 표현되는 미성숙한 자신과 필레몬으로 표현되는 지혜로운 대극적 인격을 어떻게 하나로 조화시킬지였습니다. 이는 파우스트가 극단적 대립을 극복해야 했던 과제와 비슷합니다. 융은 선과 악의 대립적인 갈등 속에서 고뇌하던 파우스트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융은 파우스트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깊은 고통을 겪지만 결국 악마의 손길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모습에서 대극을 극복하고 합의를 이루었다고 보았습니다. 파우스트의 극적인 성공은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극으로 인한 고통, 대극을 융합해야 되는 그 과제는 파우스트나 융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중년에는 특히 이러한 대극의 융합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융은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래 이중인격자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안정감과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지나치게 지루하고 소진된 모습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의 모습만을 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의 내면이 의식과 무의식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극적인 요소가 자아와 그림자입니다. 의식하는 나를 대표하는 자아와 함께 그 대립선상에 무의식에 있는 나를 대표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없앨 수 없고 자아와 그림자가 밀물과 썰물처럼 균형을 이루어야만 삶이 건강하고 만족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적인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고 둘은 서로 대립하면서 그와 동시에 작동합니다. 자아가 커질수록 그림자도 같이 커진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의미심장한 통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아를 잘 발달시키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모습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둡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은 제거되거나 극복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융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어떤 한 가지 특성만으로 지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밝은 면이 커진다고 해서 어두운 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드러나지 않고 축축하고 어두운 깊은 곳에 숨게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빛이 밝아질수록 그림자도 그만큼 짙어져서 언젠가 기회를 잡으면 폭발하듯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도 그 안에 숨은 그림자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음과 나쁨을 넘어 균형적인 삶을 살라. 자아와 그림자의 대극은 어느 하나를 줄일 수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의 만물은 수많은 대극 속에서 어느 한 요소가 우세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자아와 그림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끊임없이 찾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앞서 말했듯 좋음과 나쁨이라는 대극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뒤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태도에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딱지를 붙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완전히 없애거나 반대로 무조건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아와 그림자가 서로 대결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과 삶의 방식에도 이러한 양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림자를 지니고 삽니다. 그림자는 의식 가까이 있지만 자아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의식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열등한 성격을 드러내는데 그렇다고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자아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의식 속으로 억압한 성격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자아와 유사하면서도 자아와는 반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부족하고 감추고 싶은 성격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와 그림자는 늘 서로 대립하는 두 극처럼 존재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아와 그림자의 균형을 이루려면 먼저 자신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나 자신이 싫어하거나 잘 알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해왔던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중년에 들어서 이런 무의식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그림자에서 끌어올린 근원적인 에너지와 의식적 차원의 인격이 하나로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자아와 그림자가 서로를 마주보며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중년의 삶은 비로소 풍요로운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소유하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자기 안에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부분은 역설적으로 내면의 황금을 발견케 하는 연금술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값싼 납과 이러한 값싼 금속들을 캐내서 황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처럼 정신의 연금술은 무의식 속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서 삶의 변화를 도모합니다. 연금술에서 황금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단계는 흑화입니다. 이는 물질을 분해하고 정화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과정은 그림자를 다루는 자욱과 같습니다. 그림자는 정신의 연금술, 즉 심리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입니다. 마음의 중심인 자기 안에는 가장 어두운 면인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이 그림자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데 강한 저항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해내기 위해서는 긴 호흡의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음과 양이 서로 안에 내재되는 것처럼 카를 융은 남성에게 있는 여성 인격을 아니마, 여성 안에 있는 남성 인격을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반대로 인해 존재 의미를 가집니다. 어두움이 없는 빛은 아무런 가치가 없듯 여성성이 없는 남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자기 안의 여성성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카를 융은 남성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 뒤에는 아니마가 일으키는 불안과 공포가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내면 세계를 돌아보지 않는 남성은 아니마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이고 불편하며 두려운 환상에 사로잡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중년의 남성 중에는 부정적인 아니마에 사로잡혀 충동적인 성적 환상에 빠지고 그 결과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아니마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면 아니마는 그를 중년에 어울리는 온전한 인격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집단 무의식의 대표적인 원형이면서 동시에 개인 무의식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자기가 속한 의식세계와 내면의 무의식세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간 정신의 기본적인 대극인 의식과 무의식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반대성의 무의식적인 인격인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중년의 삶을 더 성숙하고 행복한 길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입니다. 융은 기분이 언짢고 초조해지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릴 때마다 자신 안에 있는 아니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아니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 나에게도 알려주겠소? 그는 이렇게 아니마와 대화를 시도하면 무의식 안에서 무언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마, 아니무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내면의 친구로 삼아 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서로 친구가 된다면 이해와 창조성, 합리성, 이성적 사고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중년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지나친 성공으로 자아가 팽창하면 전지전능의 존재로 자신을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힘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했더라도 인간이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위기는 찾아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이러한 착각은 신의 분노를 살 수 있다고 두려워하며 자아팽창을 경계했습니다. 자신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기면 자아팽창의 증상이 지나친 교만, 지나친 겸손, 지나친 권력투쟁과 이기적인 행동, 지나친 사랑과 이타적 행위로 나타납니다. 자아팽창을 겪은 사람은 부풀어 오른 자아가 터질 일만 남게 되죠. 마치 하늘로 높이 올라간 풍선이 언젠가는 터져야 하는 것처럼 자아팽창의 결과는 쓰라린 고통과 패배, 혼란을 야기합니다. 인간의 자아팽창이야말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에게는 확실한 신의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였습니다. 중년의 사업이나 전문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많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아팽창입니다. 중년은 사회 초년생과는 달리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명숙한 두뇌와 성실함, 그리고 운이 더해져 성공을 거머쥐게 되면 이야기는 단순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공 뒤에 찾아오는 자아팽창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나친 자신감, 무엇이든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전능감은 주변 사람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적을 만들어내고 조심성을 떨어뜨려 실수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언제나 그랬듯 실패와 좌절입니다. 자신을 용서할 때 열등감을 넘어섭니다. 열등감은 그 반대편에 있는 권력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고, 더 똑똑해지고 싶고, 힘을 갖고 싶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다 권력에 속합니다. 그 결과 진보와 성장, 변화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열등감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보다 더 높이 성공하고 더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 사회 안에서 누구도 열등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열등감을 안 느끼게 조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열등감을 다룰지가 중요합니다. 열등감을 다루는 첫걸음은 내 안의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등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애써서 부인하면 오히려 열등감이 콤플렉스가 되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감정과 행동이 내 의지가 아니라 열등감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 내가 열등감에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열등감을 다루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1932년 유언 편지에서 열등감이 밀려올 때 자기 자신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열등감의 근본 원인 문제는 얼마나 자기 자신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한계를 받아들이는 일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중년은 개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환경과의 갈등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이때 맞닥뜨린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년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달아날 것인가, 직면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제압하거나 억눌러서 대극의 긴장을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맞춰줄 것인가. 그 어느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힘의 조정과 유연성에서 나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생겨나는 갈등은 한쪽을 일방적으로 억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힘을 불러일으켜 갈등을 더 깊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감정 이입이야말로 관계의 대극을 융합시키는 진정한 연금술입니다. 타인에게서 나의 그림자를 발견했을 때, 나는 얼마 전 회의에서 도저히 참기 힘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강렬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한 동료였습니다. 그는 회의 내내 발언을 독점했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려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제지하고는 자기 말만 이어갔습니다. 무례하고 예의가 없으며 거친 태도에 나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여 고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결국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나와버렸습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한 이유는 그 동료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억눌린 부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례함과 거침, 예의 없음. 그것들은 사실 내 안에도 존재하는 성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느껴서 오랫동안 숨기고 억압해왔던 것들이었죠. 내가 그를 향해 가졌던 강한 적대감은 결국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그림자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것이 투사 형태로 드러난 것이죠. 나의 강렬한 적대감이 투사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자 강렬하게 올라왔던 감정이 누그러졌습니다. 투사하고 있음을 자각하라. 투사는 무의식이 외부로 표출하거나 드러내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무의식을 내보내다 보니 긴장 갈등처럼 불편함이 생깁니다. 투사가 발생하면 강렬한 감정이 뒤따르고 이때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관계의 차원으로 이어지면서 복잡해집니다. 투사야말로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투사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무의식의 내용물은 그림자와 콤플렉스 같은 열등한 인격의 측면입니다. 그림자와 콤플렉스는 항상 무의식이며